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과거 이스라엘과 한국의 무기 거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 바탕으로 중요한 위기 순간을 넘겼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산 강국이 된 상태인데요. 반면 하마스는 북한과의 교류로 여러 기술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국가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마스는 사상 처음 입체적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영지로 비처럼 로켓탄을 뿌리는 동시에 수백 명의 특공대가 픽업 트럭, 오토바이 등을 타고 철책을 넘었습니다. 전동 모터를 단 패러글라이더 부대가 하늘에서 침투하는가 하면 모터보트를 탄 중무장 특공대가 지중해 해안의 경계망을 뚫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핵미사일 24기 추정치, 정찰위성 7대, 전투기 347대, 병력 17만 명의 강병 국가인 이스라엘이 이 같은 공격에 허무하게 무너진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은 인구로 인해 병력 확보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1948년 군 창설부터 현재까지 남녀 모두를 징집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24개월, 남성은 32개월을 복무합니다. 전체 병력의 35%가 여성이지만 이스라엘 여군의 5% 정도만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나머지는 주로 행정과 통신 등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합니다. 다만 여성은 결혼과 임신, 학업 등의 이유로 면제가 가능해 전체의 40%부터 50% 정도만 군에 가고 있는데 여성이 군 복무를 끝낸 뒤 임신을 하게 되면 남은 예비군 복무는 모두 면제됩니다. 여성 징병제 때문에 이스라엘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합계 출산율은 3.0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의 기본급은 $300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국방의 의무와 함께 여러 혜택을 동시에 부여해 인구들 늘리는 동시에 징집에도 적극 가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최첨단 정보망을 와해시킨 것을 두고는 IT 등을 활용하지 않는 아날로그 수법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마스 대원들은 이번 공격 영상에서 북한제 F-7 로켓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불세도 수입했으며 땅굴 기술도 전수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정보 사이트는 북한이 대전차 미사일 불세 1,500여 대를 가자지구로 밀수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집트로 이어진 터널을 이용해 무기와 물자를 들여와 로켓 수천 기와 드론을 만들고 수년에 걸쳐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 땅굴 30여 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 이스라엘과 오래전부터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중동을 완전히 장악했던 오스만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한 뒤 영국이 재빠르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한 바 있습니다. 그곳은 대부분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을 위한 정착촌을 건설하라는 과제를 안기면서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종교적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기에 충돌이 수시로 이어졌죠. 그러다 1947년 유엔은 그곳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분리하되 예루살렘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국제도시로 계획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를 수용했으나 아랍인이 거부하면서 실행되지 못했고 1948년 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철수했습니다. 이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재빠르게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버렸습니다. 유대교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동 국가들은 연합을 결성한 후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해 제1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고 수많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후로 팔레스타인 난민과 그 후손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려 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부와 외부의 수많은 아랍인들을 상대로 너무나 버거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 중동 국가와 동시에 싸우려면 그 핵심이 되어줄 수 있는 전차가 필요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1948년 건국과 함께 주변 아랍국과 1차 중동전을 펼쳤는데 이때는 미국제 셔먼 전차 1대와 프랑스제 경전차 10대가 전도였습니다. 그 후 추가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어떤 국가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제2차 세계대전 후 망가진 경제를 살려야 했기에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신경 쓴 무기가 아무래도 전차였던 만큼 다방면에서 구형 전차라도 구해 개조해 사용하려 했습니다. 특히 M4 셔먼 전차에 독일제 포신을 장착해 주변국을 떨게 했는데 한국으로부터도 수백 대의 셔먼 전차를 수입해 갔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전차가 없던 관계로 북한군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했는데 이후 미군이 참전하면서
전차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직후 미국은 M4 셔먼 388량을 공여해 주었는데 이는 한국에게 큰 전략적 자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미군은 베트남전 참전을 대가로 구식 셔먼을 대체하라며 M47 패튼 전차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한국은 M4 셔먼 전차를 이스라엘에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M50I 셔먼, 슈퍼 셔먼 등으로 개조시켜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에서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한국 등에서 끌어모은 전차를 800여 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반대 세력이었던 이집트군은 약 9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쟁 첫날 이스라엘의 기습으로 전차 부대가 사실상 괴멸했고 이스라엘은 그 여세를 몰아 주변 아랍군도 굴복시켰습니다. 결국 전쟁은 6일 만에 막을 내려 6일 전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후 45차 중동전에서도 전차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대전차 무기의 발전 등으로 고전을 했습니다. 이때 5차 중동전쟁 1982년에서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메르카바 전차가 데뷔전을 치렀는데 시리아군이 보유 중인 러시아제 신형 전차인 T-72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메르카바는 승무원 생존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됐습니다. 전쟁은 공중폭격, 화력에 의해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지상부대가 투입되어야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상전의 핵심은 강력한 화력, 기동력, 장갑으로 보호된 전차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차 등 첨단 무기가 확보되는 상황에서도 한국 무기를 수시로 수입해 갔습니다. 2021년 한국의 한 정당 의원은 한국이 이스라엘과 공범이 아니냐면서 UN 세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은 이전 6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2%나 증가 326억 원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의 53%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의 발사 무기류였습니다.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부터 무기 수출을 더 늘렸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압도적 군사력 차이로 73명이 숨질 동안 팔레스타인인은 무려 2,1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어서 당시에도 국제사회의 비판이 빗발쳤죠. 2015년 이후 한국보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더 많이 수출한 국가는 인도와 미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확한 수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에서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은 상당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000건 이상의 전략물자를 이스라엘에 수출하도록 허가해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종 첨단 기술로 세계 방산 시장을 석권해 그동안 K방산의 롤 모델이자 넘사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역사는 1920년대 초 아랍 국가들의 공격에 맞서 유대인 거주지를 방어하기 위해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33년에는 최초의 방산기업 TAAS가 설립됐죠. 4차례 중동 전쟁 및 수십 차례 군사 분쟁을 겪은 후 자주국강의 필요성을 자각하며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해 왔습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수하며 완제품보다는 첨단 레이더와 전자기술 기반 핵심 체계와 부품에 더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을 겪은 이후 적의 기습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항공정찰, 레이더, 미사일,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배경으로 축적된 첨단 기술은 정보통신, 바이오 등 4차 산업 분야로 확산되며 이후 이스라엘 첨단 기술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한 주요 동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고교 졸업생 중 상위 2% 인재에서 선발된 엘리트 부대는 군사 장비와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들은 제대 후 이스라엘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이끈 주역들입니다. 작년 이스라엘의 국방비 지출은 총 234억 달러로 GDP의 4.5%에 달하며 세계 국방비 지출 국가 목록에서 15위를 차지하고 전체 비중은 1% 정도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한국보다 국방비 지출이 작지만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한국의 2배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방산업체에는 총 4만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방산기업은 대부분 개발 초기부터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며 그 결과 방산기업 매출의 약 75%가 해외 수출에서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이스라엘의 세계 무기 수출 비중은 2.3%로 10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2.4%를 기록해 세계 9위를 한 한국과는 근소한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은 인도 37%, 아제르바이잔 9.1%, 필리핀 8.5% 등의 순입니다. 인도와 필리핀은 한국의 고객이기도 하죠. 한국 또한 이스라엘에 일방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닌 첨단 기술 또한 도입해 한국 무기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에도 이스라엘산 아이언 피스트 능동 파괴 장치가 채택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무기 수출액은 지난해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전년 110억 달러에 이어 올해도 125억 달러의 무기를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메르카바 전차 판매를 위해 2개의 국가와 개별적으로 접촉했는데 그 중 하나는 유럽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럽 국가의 탱크 거래를 추진한 것은 처음이며 미국이 승인할 경우 3개월 내에 계약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이 무기 거래에는 현역에서 은퇴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구형 메르카바 200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이들 탱크를 해체해 고철로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수리에 판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메르카바 전차의 새로운 개량형인 바락도 선보였습니다. 유럽 무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K방산에 이스라엘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K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액 110억 달러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세계는 이스라엘 전차보다 한국 K에 더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구형이 아닌 신형인데다 가성비 또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K흑표 전차는 현대로템이 2008년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3차 양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흑표 전차의 종합전력은 현존 전차 중 두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로템은 4세대의 전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과 무인화, 최신 정보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무기 수출을 놓고 한국과 경쟁할 정도로 막강하지만 이번에 하마스에게 완전히 당하며 방산에 대한 신뢰가 크게 꺾이게 됐습니다. 인구 900만 명의 이스라엘에서는 30만 예비군이 총동원돼 하마스와 전면전을 준비 중이며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나약함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사태는 미국의 군사 외교 순위에서 우크라이나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 또한 전선이 우크라와 중동으로 늘어남에 따라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난관에 봉착한 형국입니다. 여러모로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중동의 평화가 오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한반도 통일 작전에 모사드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이 이번 하마스 사태를 통해 무기를 지원한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마스에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는 국제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 심지어 중동의 패권국인 이란까지 눈치를 보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마스를 지원하던 시리아는 나라 자체가 초토화가 됐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골란고원을 빼앗겨 영토까지 축소되었고 시리아인 약 800만 명은 해외로 뿔뿔이 흩어지며 유럽과 중동 땅 여기저기를 헤매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난민이 되어 제주도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그럼 상황을 살펴봅니다. 첫 변패, 북한의 분노 폭발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분노가 한번 폭발하면 나라 하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시리아 팔레스타인입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스라엘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인정을 할 수 없게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구글어스에서도 팔레스타인을 검색하게 되면 바다 한복판으로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도가 뜨게 됩니다. 국제적인 기관들, 국제적인 기업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불법단체 우리말로는 괴뢰정부 괴뢰국가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팔레스타인 하마스 집단이 이스라엘에 작정한 듯 엄청난 공격을 퍼부으면서 수많은 회생자가 나왔고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이스라엘 인명에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문에 아예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 즉 가자, 지구와 서한지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보복작전 일을 하여 철회검 작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두 번째, 북한 지도상에서 지워버린 이스라엘. 현재 국제적으로 동해 표기 독도 표기를 대한민국식으로 표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단 하나 이스라엘 뿐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북한이 자행했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물론 민간인의 피해까지 나오게 되자 이스라엘 리베르만 외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미친 북한 체제를 쓰러뜨려야 한다고 말하며 아주 강력한 비판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한반도에서 북한 정부를 아예 지워버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한반도의 모사드가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사드에 의한 북한 정권 괴멸 작전에 이스라엘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극단적인 효율성으로 국가와 정권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놀랍게도 북한 정권을 타깃으로 한 작전 수행에 나설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용천역 폭발 사건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 핵 기술자 대거 날려버린 이스라엘.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발생한 용천역 폭발 사건의 배후에 이스라엘 모사드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열차에는 북한의 핵기술 연수를 하던 핵과학자들, 시리아 과학자 12명을 폭사시켰다는, 실제 이 열차에는 북한의 핵기술 연수를 하던 시리아인 과학자 12명과 북한 전문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확실한 제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갈등 중인 시리아의 핵 보유 자체를 원천 차단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 이 열차가 폭파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가 핵 보유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험이 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북한 괴멸 작전 나설 가능성 높은 상황. 사태 이후 닫혔던 북한의 국경이 현재는 개방된 상황입니다. 북한 국경이 개방된 상황에 맞춰 중국은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은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북한에 억류돼 있던 자유를 찾아 탈출하려던 탈북민 민간인들 수백여 명을 북한으로 틀려보내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들은 남한으로의 탈출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대로 북한에서 총사령에 처하게 됩니다.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제 북한 국경이 개방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북한에서의 모사드의 작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받는 부분은 러시아의 개방입니다. 러시아와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러시아에는 수많은 유대교 신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즉 모사드의 활동 가능성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이 북한에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모사드로의 정보 수집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북한 바로 앞에 있는 또 다른 이스라엘. 놀라운 부분은 북한 바로 인접한 러시아 땅에 또 다른 유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극동 연해주 인근 하바톰스크 부근의 JAO 유태인 자치구역입니다. 러시아인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자치구역입니다. 이곳에는 우크라이나계 유대인들, 슬라브계 유대인들이 대거 거주 중인 이스라엘을 러시아보다 더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그 신분을 숨기고 북한 해방 작전에 나서게 된다면 통일 한국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국에 감사해야 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한국인들보다 한국의 통일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에 탱크 수출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한국 정부가 눈치 보지 않고 미국제 셔먼 탱크를 대거 이스라엘로 수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국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져 최첨단 드론 개발 아이언, 동개발동에 한국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대다수의 국가 틀에서는 반유대 정서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반유대 정서가 희박한 나라는 대한민국. 단 하나일 뿐 아니라 국가 설립 연도도 이스라엘과 동일해 마치 쌍둥이 국가처럼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대와 기아 자동차 한국산 차량의 구매를 선호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유태민족들을 박해했던 독일차나 그 동맹국이었던 일본차는 이스라엘에서 설 자리가 없으나 이스라엘을 살려줬던 한국차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많은 인기로 프리패스인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차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해외 국가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일곱 번째, 하마스 지원하는 북한 좌시하지 않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어마어마한 위기감을 느끼고 아예 하마스 팔레스타인 자체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북한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몰랐던 뜻밖의 시점, 뜻밖의 조직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대비하면서 면밀하게 이스라엘 당국과의 협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공개된 한 강철판의 탄흔을 찍은 사진이 방산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 이게 뭐가 대단한지 알 수 없는 흔한 탄흔. 하지만 이게 1km 밖에서, 그것도 일반 대인용 소총에 쓰는 7.62mm 탄이 뚫고 지나간 흔적이라고 한다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무용 철갑탄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는 걸 일반 소총탄으로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군도 이 사격 결과에 흥미를 갖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걸 가능하게 한 건 대한민국의 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탄환 제조 기술력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강철판을 대인용 소총으로, 그것도 1km 이상 장거리에서 뚫어버리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 탄흔을 만든 총탄의 기술력에 미군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작년 10월 같은 종류의 탄환을 갖고 1km 떨어진 곳에서 3.5mm 두께의 강철판으로 30발 중 강철판을 빗나간 8발을 제외한 22발 모두 강철판을 관통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거리를 고려하면 명중률 자체도 준수한 데다 한 발이라도 맞으면 거의 100% 확률로 뚫린다는 거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인지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거리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들 보여졌습니다. 이번에는 100m에서 실제 장갑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6.5mm 두께 방탄강을 대상으로, 즉 이걸 뚫을 수 있다는 건 실전에서도 장갑차에 탑승한 적을 사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시험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데 시험에는 소총용 5.56mm 탄환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K100탄, 그러니까 현재 K 소총에 사용되는 탄으로 사격한 결과 맞은 흔적은 남았지만 강철판을 뚫지는 못하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괜히 방탄강이라 불리는 게 아님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서두에서 보여드린 탄환과 같은 기술로 만든 고성능 5.56mm 탄으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사격한 K100탄과 달리 튕겨 나오지 않고 그대로 판을 뚫고 지나갑니다. 거기다 여러 발을 쓴 결과 탄착군도 K100에 비해 좁게 형성되었는데요. 어찌나 탄착군이 모여있는지 판이 뚫린 곳으로 손가락을 넣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 발 한 발의 위력 자체도 위협적인데 명중률까지 높은 겁니다. 근거리 집중 사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적 차량에 탑승한 인원들을 삽시간에 전멸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니 미군이 이 기술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미군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이미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이 탄환들을 만든 기술을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 EU 등 주요 군사강국들의 특허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미군도 탐내는 이 무시무시한 기술을 만든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방산기술업체인 두레텍. 2012년 설립된 이 회사는 사원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중소기업이지만 이미 2017년 기존 탄환보다 사거리가 40% 이상 증가한 데다 수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수륙 양용 탄환을 국산화하는 등 이전부터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두레텍의 주력 상품은 바로 앞에서 보여드린 5.56mm 및 7.62mm 고성능탄. 두레텍의 탄환이 K100 등 기존 탄환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은 그 특수한 모양에 있습니다. 두레텍제 고성능탄은 탄환 뒷부분에 홈을 파서 만드는데 이 때문에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 일반적인 탄환보다 명중률도 높아지고 발사 시의 위력도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기 저항을 줄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두레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탄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당겨 날아갈 때 앞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했고 이는 관통력을 더욱 강하게 해줬습니다. 이처럼 탄 자체의 성능도 대폭 강화되었지만 이외에도 두레텍의 고성능 탄의 장점은 여러 있습니다. 발사체 내부 구성물과 재질을 경량화해 기존 탄약보다 약 40% 더 비축할 수 있게 했고 향후 탄피들 폴리머 경량 플라스틱로 바꾸면 80%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의 납을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 탄으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무기 운용 차원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고성능 탄환을 전용화기 없이
기존 무기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냥 기존 K나 M16 같은 데 써서 사실상 대무령 화기처럼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신문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탄만 양산할 수 있다면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경제성 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이야말로 미국이 두레텍의 고성능탄 기술을 눈여겨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6.8mm 구경 제식 소총 개발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을 더 범용성 있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었으니 말입니다. 특별히 총기에 관심이 많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께는 6.8mm라는 구경 자체가 낯설 건데요. 이는 이 구경의 탄을 미국에서 만들기 시작해 자국 내에서 주로 군대가 아닌 민간에서 사냥용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존 5.56mm 탄이 사람보다 더 두꺼운 가죽과 지방층을 가진 멧돼지나 사슴과 같은 대형 동물 상대로는 위력이 저감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게 6.8mm 탄인데요. 두개운 가죽도 쉽게 뚫을 수 있는 그 관통력에 미군도 관심을 보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선 등에서 실전 테스트를 하는 등 이전부터 제식화를 꾸준히 시도해왔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방탄복 제조 기술이 발달해 9mm, 7.62mm, 5.56mm 등 기존 제식탄들로는 지근거리에서 1.4를 해도 뚫어내기가 힘든 수준까지 되어서입니다. 어떤 적이라도 뚫어버릴 수 있는 일격필살의 탄을 양산화하려 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군은 작년에 차기 신형 제식화기 사업의 총기와 탄약 모두 6.8mm 구경인 시그 4554의 XM7과 XM250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XM7 등 6.8mm 구경화기 아예 근본적으로 6.8mm 탄 자체가 군사용으로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미국 현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탄약 무게부터 사업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들의 것들과 비교해서 가장 무거워 비중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XM7의 경우 총열이 다른 주요 소총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인데 이들 극복하고자 탄속을 높이려고 약실 압력을 높여버리는 바람에 반동까지 7.62mm 탄 수준으로 심해졌습니다. 이는 미군 측에서 총을 가능한 가볍게 만들면서도 7.62mm 탄보다 더 강한 성능을 요구해서 생긴 문제인데요. 사격 시 반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총의 무게가 일정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미군의 요구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웠던 거라고 봐야 합니다. 실전성까지 고려하면 문제가 더욱 커지는데요. 한 발 한 발의 위력은 강해도 반동이 큰 탄화는 명사수가 아니면 정확한 사격을 방해하는 변수들이 사방에 깔린 전장에서는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목표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더더욱 그렇고요. 생각해보면 애초에 모든 적이 방탄복을 입고 있을 가능성 자체가 장비 생산 비용을 고려하면 극히 드문더 방탄복 하나 뚫자고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부분을 희생하는 게 맞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경 자체가 일반적인 소총탄으로 쓰는 5.56mm 보디 대형이라 20발 탄창을 쓰게 되는데 상당수의 주요 소총 탄창에 30발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이 또한 한 발에 목숨이 오가는 실전에서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먼저 총알이 떨어져서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6.8mm 탄을 쓰게 되면 기존에 쓰던 미군 무기들이나 타국의 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기존 미군 무기는 물론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주요 총기는 5.56mm나 7.62mm, 권총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9mm 등 다른 구경 탄환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낀 애매한 사이즈인 6.8mm 탄은 그 기준에 맞춰 제작된 총이 아닌 다른 대다수 무기들과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야말로 6.8mm용 총기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모를 정도로 미군 수뇌부가 바보가 아닌데도 6.8mm를 제식으로 채택한 건 미국은 민간 총기 유대 및 사용이 자유로워 민수용 총기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68mm 총은 사냥용 총으로는 5.56mm나 7.62mm보다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 군사용으로는 여러모로 부적합한 6.8mm들 제식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6.8mm 구경을 제식화기로 채택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별도의 전용 무기가 없이도 기존 탄환보다 강력한 관통력을 자랑하는
두레텍의 고성능탄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두레텍의 탄은 탄을 만들 때의 공법이 고성능의 비결이라 소총 등 일반 총기 탄환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총탄이 아니라 포탄도 뒤에 홈을 파고 무게 중심을 앞으로 옮기는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충분히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군에서도 두레텍의 기술을 K9 자주포 탄 제조에 사용하면 사거리가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주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탄 만드는 방법만 바꿔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K2 등 다른 병기들의 포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런 범용성을 높이 사 특전사는 이미 작년부터 고성능탄 12만 발을 우선 공급받아 사용했고 실전 사용 결과 군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군은 2026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두레텍과 함께 고성능탄 대량 생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된다면 우리는 미군도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갖게 되는 건데요. 세계 그 누구도 함부로 얕볼 수 없는 화력 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하루빨리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